그래서 허황무, 김수왕에 의해서 이제 가야에 불교가 전래되는 이 전래설을 이제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한국 불교 전래는 좀 더 빨라집니다. 200~300년 빨라지게 되는데 이제 아직까지 역사서에서는 삼국 시대를 이제 전래설로 삼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한국 불교사 이렇게 보통 우리가 역사는 한국사라고 하는 거죠. 뭐 예전에 우리가 국사라고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 국사 시간이라고 했는데 이제 한국 불교사는 어떻게 보면 한국의 역사와 그 계를 같이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이제 불교가 인도에서 발생에 대해서 중국으로 전해지고, 그죠? 중국에 전해졌던 불교가 우리나라에 이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문화적인 측면, 또 어떤 사상적인 측면, 정치, 종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제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은 이제 근현대 불교, 근현대,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배우고 이제 근현대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불교라고 우리가 이제 지칭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죠? 이 어떤 지리적 또 자연적 역사적 범주 안에서 우리 민족이 이제 신행하고 지내왔던 모든 것들, 불교와 관련된 모든 것들의 이제 의미로서 이제 한국 불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그죠? 우리 민족이 신앙하고 또 이루어오는 불교를 한국 불교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인도 불교, 그다음에 중국 불교, 일본 불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나라마다 그 나라에 적합한 형태의 새로운 어떤 불교적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결국 한국 불교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 문화 속에서, 우리 역사 속에서 그 속에서 이제 불교라고 하는 것이 한 큰 틀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불교사를 우리가 이제 제대로 공부하는 것은 결국 우리 문화, 역사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첫 걸음이 되죠, 그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는 많은 문화유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약 70~80%가 이제 불교 문화유산이에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보라든지 또 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불교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한국 문화를 얘기할 때 결국 불교 문화와 의 역사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정리하면서 한국 불교의 특성을 잠깐 한번 보게 되면 불교가 이제 6세기경에 인도에서 발생이 되어져서 이제 각 나라로 이제 전파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제 중국에 불교가 전해진 것이 약 1세기경이고, 그리고 다시 이제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해된 것이 이제 4세기 정도. 이 4세기경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삼국시대를 기점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삼국시대에 이제 불교가 전해될 때 주로 이제 왕족, 다시 말해서 임금이 불교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왔을 때는 왕실을 중심으로 해서 쉽게 말해서 이제 귀족 형태의 불교의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점차 이제 대중화되고 그러면서 특히 신라에 와서는 불연국토 사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인 신라의 수도가 이제 경주, 그죠? 경주. 당시 이제 서라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신라인들은 자신들이 사는 이 세계가 이제 부처님 세계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경주에 가면 남산이라든지 또 지금도 이제 우리가 경주에 가면 도시 곳곳에 많은 여러 사찰들이 자리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신라인들 생각 속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도시, 이 서라벌이 마치 부처님의 극락세계를 장엄하는 것 같다. 그래서 현실 정토 사상이 형성되게 되고,
특히 이제 원효 스님에 의해서 이 불교가 좀 더 대중화되고 서민화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이제 교학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불교의 여러 가지 개념들을 하나로 이렇게 회통하는 회통불교적, 그것을 통불교라고 하는데, 이러한 통불교적 개념들이 이제 교리적인 측면에서 자리를 잡게 돼요. 그렇지만은,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우리 한국 불교는 중국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우리나라에 전래됐지만은, 결국 뭐예요? 우리 문화, 우리 전통에 부합하는 독자적인 불교 문화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불교가 뭐 중국 불교의 영향을 받았지만은 또 우리만의 어떤 불교의 틀을 만들었다는 거죠. 일본 불교는 우리 한국 불교의 영향을 받았지만은 일본 불교 마찬가지로 일본식, 그죠? 일본 문화에 적합한 불교 문화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 불교의 역사적 의의는 삼국시대에 이제 불교를 일본에 전래하고, 그죠? 또 교학적인 측면에서도 원효 스님 같은 이런 분들은 중국의 이제 그 당나라 당시 화엄 사상에 영향을 끼쳤던 이런 일들은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불교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삼국시대를 거쳐서 통일신라, 그 다음에 이제 고려까지는 이제 불교가 굉장히 흥하다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선 시대에 이제 이성계가 이제 조선을 건국하는데, 사실 그 조선 건국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인물이 바로 무학대사예요. 그죠? 무학대사인데, 그래서 이제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면서 지금의 이제 우리가 서울이죠. 한양 도성의 도읍을 정하고, 그것을 이제 전부 이제 어떤 도움을 받았던 분이 바로 무학대사예요. 그런데 이제 고려말을 거쳐서 조선에 이르기까지 이제 성리학이 들어옵니다. 그죠? 중국에 유학이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정치 이념이 이제 성리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는 점점점 이렇게 어떤 민중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또 이렇게 이제 등을 돌리게 되는 이런 어떤 그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조선 건국의 이념이 이제 유학이 되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는 점점 이제 탄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조선조를 이제 500년간 조선 2조 500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시기가 이제 불교가 가장 탄압을 받았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500년의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죠? 그 중간에 뭐 여러 이제 임진왜란을 비롯해서 정유재란이라든지 많은 어떤 외세의 침략도 있었지만은, 그런 어떤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불교는 굉장히 힘든,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는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조선조 임금들이 뭐 세조라든지 세종 임금 이런 분들은 정치적으로는 유학을 이렇게 선호했지만은, 숭상을 했지만은, 개인적으로는 또 이렇게 불교에 이제 가까웠던 왕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은 2조 500년을 놓고 봤을 때 불교는 굉장히 암울했던 시기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스님들을 도성 출입을 금지를 시키게 돼요. 이게 이제 세조부터 시작해서 태종 때까지 더 강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스님들의 신분이 노비보다도 못한 신분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뭐 사찰들 몇 개만 남겨두고 전부 없애버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선조 2조 500년 동안 벌어지게 되는데, 스님들이 이제 도성 출입이 해제됐던 시기가 고종 32년이에요. 1895년인데, 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우리가 이제 역사학자들이 근대 불교라고 하는, 그죠? 근대 불교라고 하는 그 시점을 잡는 기준이 바로 이제 도성 출입 해제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945년 8.15 해방까지를 이제 근대라고 하는 이제 역사 시대 구분을 하게 돼요. 또는 이제 대한제국, 그죠? 일본이 이제 36년간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그죠? 식민지 지배 시기부터 해서 해방까지를 이렇게 보는
예, 역사학자들의 시각이 조금 다르지만은 아무튼 이제 이 한국 근대 불교가 이 도성 출입 해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죠. 왜냐하면 이제 당시 1895년 일본 승려에 의해서 이것이 해제가 됩니다. 당시 이제 그 내각 대신이었던 김홍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종에게 상소를 올려서, 그러니까 일본 승려가 봤을 때는 이게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스님들이 사대문 안을 들어오질 못하니까 어떻게 스님들이 사대문 안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일본 승려에 의해서 이 도성 출입이 해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친일 불교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당시에 이제 많은 일본 승려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일본 사찰들이 들어서게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 군산에 가면 동국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이 동국사가 뭐냐면 지금도 일본식 사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거기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군산 이쪽에 이제 이제 일본 식민지 하에 때 일본으로 이제 물자들을 수송했던 항구죠, 그죠? 항구 도시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이런 일본식 사찰의 형태가 남아 있는 절들이 몇 군데 돼요. 그러면서 당시 이제 일본의 일련종이라든지 정토종이라든지 이제 이때 일본 사찰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한국 불교도 서울의 창신동에 원흥사라고 하는 사찰을 세워서 일본의 정토종이 이제 확산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에 이제 이런 서울에 원흥사라고 하는 절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은 점점 자신들의 이제 속내를 드러내죠. 일본 사찰이 들어오고 일본 스님들이 들어와서 막 이제 일본 불교를 알리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일본의 조선 총독부가 뭘 이제 공포를 하게 하냐면 사찰련이라고 하는 이제 식민지를 지배하는 이제 불교를 이제 쉽게 말해서 한국 불교를 뭘로 일본 불교화 시키는 이러한 이제 법 제정이 바로 사찰령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 1911년 6월 3일 날 이것을 시행 규칙을 제정 발표하게 되는데, 당시 테라우치라고 하는 총독이 이제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테라우치 총독이 상당히 많은 이제 한국 불교를 일본 불교화 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1937년에 이제 신년 할애가 총독 관저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때 30일 본상, 그 당시는 이제 전국을 우리나라 사찰들을 31의 사찰로 이렇게 크게 나눴어요. 통도사, 해인사 이런 식으로. 그래서 31개의 사찰의 본사 주지들을 이제 불러놓고, 이제 이 미나미 총독이 이제 스님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테라우치 총독의 아주 이제 칭송을 하는 이런 말을 하는데, 이때 망공 큰 스님께서 뭐라 했냐면, 테라우치 총독은 스님들에게 대처를 하겠다. 대처를 하는 건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지옥에 가 있을 거다. 이런 이제 아주 호령을 하게 돼요. 이게 신문 기사에 실렸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당시 이런 어떤 일제 강점기 하에서도 망공, 하남, 겸호 이런 큰 스님들이 계셨던 거죠, 그죠? 그래서 당시 이제 이 사찰령의 내용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은 총독부가 다 이제 권한을 가지게 돼요. 주지스님 임명 권한이라든지 사찰을 통폐합하는 권한이라든지 또 스님들의 어떤 사찰 안에서의 어떤 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사찰령이 이제 이 총독부가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사 말사의 이 법을 제정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한국 불교 현재 이제 본사 말사 제도가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도사, 해인사, 예를 들면 해인사는 12교구, 그다음에 그죠? 쌍계사는 13교구, 법모사는 14교구, 통도사는 15교구, 뭐 이런 식의 이제 본사 말사 제도를 이때 만들어진 건데, 지금도 우리가 이거 쓰고 있는 거죠. 이때 당시는 이 본사 말사법을 왜 제정했냐면, 일본이 전국의 사찰들을 아주 쉽게
쉽게 이렇게 이제 통달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는데, 한편으로 보면 이때 이미 뭐예요? 사찰은 뭐냐? 지방자치 시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별로 본사를 두어서 그 지역에 있는 작은 절들을 관리하는 이런 법을 만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사찰에 뭘 두냐? 주지라는 이 직책을 두게 해서 재산 관리를 하고 사무와 법의 집행을 맡아서 사찰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주지 스님 하면 사찰을 대표하는 스님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이때 이 사찰령에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주지라고 하는 자리는 뭐냐면 부처님의 법을 설하고 어떤 법을 대표하는 의미에서의 이제 주지의 개념이었는데, 이 사찰령으로 인해서 사찰의 주지는 뭐예요? 그 사찰을 대표하고 행정을 하고 사찰을 운영하는 이런 어떤 권한을 가지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일제 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일본의 상원 주지 제도가 이제 이에서 사찰령에 의해서 주지 권한이 대폭 강화가 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좋은 사찰, 좀 경제력이 있는 사찰에 막 주지 스님이 서로 가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중요합니다. 1926년에는 조선 총독부가 결혼한 스님을 우리가 보통 대처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결혼한 스님도 뭐요? 주지가 될 수 있도록 허가를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한 스님도 뭐요? 통도사 주지도 할 수 있고 해인사 주지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이제 불교의 특색이 뭐냐면 스님들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국 불교 조계종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당시 이제 이 일본 불교는 뭐예요? 우리나라 불교를 일본화하는 과정에 제일, 그래서 예를 들면 단발령이라든지 창시계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우리 문화를 말살하기 위한. 그래서 이제 불교도 이제 일본 불교화 시키는 과정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예요? 스님들을 결혼시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스님이 되려면 결혼을 다 해야 됐어요. 또 이때 당시 결혼을 이제 또 뭐 창시개명 하듯이 그냥 결혼을 다 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제 때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선 총독부는 전국에 30본사 제도를 설치해서 이때 이제 전부 뭐냐면 친일 성향의 주지들을 임명하게 돼요. 이제 일본에 충성하는 이런 이제 스님들을 뭐 해인사 주지에 앉히고 이렇게 앉히면서 뭐요? 모든 사찰들을 다 이렇게 통솔하는 이런 것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41년 태고사, 지금의 조계사입니다. 이것을 세워서 30일 본산으로 삼고 이제 조계종이라고 하는 이 종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일제강점기 시대는 이렇게 이제 일본이 우리 문화 또 우리 한국 불교를 이렇게 일본화시키는 작업도 있었지만은 불교가 이제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발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근대 불교 교육이 1906년에 근대식 학교, 명진학교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 명진학교가 지금의 동국대학교예요. 동국대학교가 이제 일제 때 1906년에 세워졌으니까 지금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립대죠, 그죠? 근데 이때 이제 이 명진학교는 전국의 사찰들이 이제 재산을 출연해서 지금의 동국대학교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40년에는 해화전문학교, 1946년에 지금의 이제 동국대학교로 이제 승격이 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스님들이 일본에 유학을 가고 또 일본에 유학을 마치고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그러면서 뭐냐면 불교의 어떤 학문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당시 이제 기독교에서도 이제 연희전문학교, 연세대학교죠, 그죠? 그 다음에 이화여자전문학교, 이화여대, 그 다음에 보성전문학교, 고려대, 이런 대학, 우리가 말하는 지금의 이제 최고의 대학들이 이때 당시 다 세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동국대학교도 같은, 이 지금 이 연세대나
이화여대나 이런 대학하고도 이제 거의 연도가 비슷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러한 불교의 근대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스님들 내에서도 항일 운동을 이렇게 주도적으로 했던 많은 스님들이 계시죠, 그죠? 그래서 용성 스님이라든지 만해 한용운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런 스님들은 당시 이제 친일 앞잡이로 있었던 여러 이제 스님들을 규탄하고, 당시 이제 해인사 주지였던 이 해광이라고 하는 이 스님이 이제 아주 친일 성향의 그 주도적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 한국 불교는 당시 이제 일본에 대항해서 일본 그 항일 운동에 대항해서 독립 자금을 조성하고 또한 3.1 운동을 주도했던 이런 이제 역사적 인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을 맞이하게 되죠, 그죠? 해방을 맞이하면서 이제 조선불교 혁신준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결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해방과 동시에 이제 1945년 9월에 전국 승려대회가 열리게 돼요. 이때 60명의 이제 스님들. 이때 60명은 뭐냐면 비구 스님들이에요. 비구 스님들이 이제 60명. 우리가 며칠 전에 이제 서울에서 5,000명의 스님들이 모여서 전국 승려대회를 했죠. 그러니까 이 전국 승려대회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떤 불교가 위기에 처했을 때, 또 새로운 어떤 불교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님들이 이제 전국에서 다 모여서, 그러니까 이때 1945년에 9월에 이 태고사에서 전국 승려대회가 60명이 모여서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이 승려대회를 통해서 친일 불교 잔재를 청산하고 일본 불교를 몰아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당시 사찰령의 있던 전면 부정, 그러니까 일본 총독부가 이제 제정했던 사찰령을 우리는 이제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친일 매국, 보수파, 타락성, 매교성 이런 걸 제거함으로써 교단의 정화를 이루고자 했던 것이 바로 전국 승려대회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중앙종무원을 설치하고 당시 박한영 스님, 김범님 이런 이제 스님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하게 됩니다. 요 사진은 뭐냐면 부산 대각사라고 하는 절에 서울이군요. 서울 대각사에 1945년 12월 12일 날 김구 선생이 이 대각사를 방문해서 이제 스님들이 독립 임시정부를 세우는데 많은 역할을 해준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서 방문했던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그러니까 이제 당시 우리가 이제 어떤 임시정부 수립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항일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불교가 매우 많은 역할들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서 불교 정화운동이 이루어지게 돼요. 이 정화운동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우리 한국 불교가 근대와 현대를 거치면서 많은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전부 이 영향이 가장 커요. 그러면서 조선불교 혁신총동맹을 주도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때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대중불교를 실현하고 민족 통일을 완수하고 제일 중심이 됐던 것이 뭐예요? 비구 중심의 교단을 제거하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많은 사찰들이 다 결혼을 한 스님들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이제 바꾸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보면 1954년 이때만 해도 이제 대처승의 수가 7,000명이었어요. 비구 스님들은 200명 정도. 그러니까 모든 통도사 행사할 것 없이 다 결혼한 스님들이 모든 절들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이제 정화운동을 통해 갖고 이 절들을 전부 새로 이제 쫓아냅니다. 쫓아내고 이분들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그 사찰 밑에 마을을 형성해요. 그래서 그 사찰 밑에 있는 마을을 사촌이라고 해요. 사촌. 통도사도 보면 통도사 밑에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주로 가면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전부 스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통도사를 좋게 생각하지 않죠. 해인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찰 밑에 마을이 형성하는, 이 사람들이 쫓겨나서 그 밑에다 마을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정화 운동을 이때 당시 이제 이러한 어떤 정화 운동을 계기로 해서 스님들이 이제 늘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소송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까지 계속 일어납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사찰이 가지고 있던 많은 재산들이 없어지게 되고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미군정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네, 예를 들면 이제 이 미군정,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 시대를 미군정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임시정부를 세우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미군이 우리나라의 이제 모든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관여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기독교가 정치적으로 이제 많은 이득을 보게 됩니다. 이때. 그래서 크리스마스 공휴일을 지정하게 되고 또 미국에서 들어온 원조 물자 이런 것을 통해 갖고 교회가 설립이 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6.25 사변이 1950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45년 광복을 맞이하자마자 5년 후에 6.25가 터집니다. 6.25가 터지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거의 뭐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어버리잖아요. 이때 이제 미군이 이제 뭐냐면 선교사라든지 이런 어떤 원조 물자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아마 그때 시대 때 사람들은 뭐냐면 이제 전쟁 고아들이 생기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왜 기독교가 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크게 일어날 수 있었냐라고 했을 때 뭐 하나님의 가르침이 훌륭해서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미군정하에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오죠.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이제 여러 가지 원조 물자들이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세웠던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병원입니다. 병원. 그죠? 아무래도 아프고 뭐 여러 가지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병원을 설립하고 그 다음에 뭐요? 교육기관. 학교, 그는 모든 게 폐허가 됐으니까 이제 아이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뭐요? 복지입니다. 사회복지.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전쟁이 끝나자마자 전쟁 고아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제 돌봐주는 대표적인 기관이 홀트 아동복지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의 이제 어떻게 보면 아동복지의 거의 우리나라의 시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병원, 교육, 복지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어떤 종교 이상의 개념이에요. 내가 몸이 아픈데 병원에 자연스럽게 뭐요? 내가 예를 들면 기독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기독교 병원에서 목사들이 와서 기도해주고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죠? 기독교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도 보면 이제 기독교 계통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지는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요즘에는 이제 보면 이렇게 시골 이런 데는 이제 뭐예요? 교회가 안 되니까 목사들이 뭘 세우냐면 요양병원을 세워요. 그래서 시골의 농촌이나 이런 데 보면 요양병원에 보면 그 요양병원의 대표자가 뭐냐면 거의 기독교 목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빨라 우리보다 빨라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앞서 나가 있는 거예요. 앞서 나가 있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국가에서 어떤 제도를 하나 만들면 이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먼저 선정을 해버리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세움으로 인해 갖고 그죠? 기독교를 급속도로 우리나라에 퍼지게 했던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국가 경쟁력이 높잖아요. 그죠? 경제력도 높고, 국력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우리 이제 그 한국 기독교 선교사들이 많은 지역에 선교로 나가요. 이 선교로 나갈 때 반드시 뭘 해요? 이 세 가지. 그래서 선교 그 헌금을 기반으로 해갖고 뭐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시아 전부 못 사는 나라들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에 가서 병원을 세우고 교육을 하고 복지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요?
그냥 다 포섭이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나라가 이 50년대 유교 이후에 이러한 어떤 영향으로 기독교가 급속도로 발전합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비구대체 간에 계속 싸움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일요일날 국가 행사를 금지시키고 그죠? 우리 이제 불교계에서 사찰령을 없애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존속을 시키고 또 사찰 재산 임시보호법을 사찰이 가지고 있는 많은 토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임시법이 통과됐으나 미 군정이 이것을 보류시키고 이러면서 이제 이 이승만 정권 하에서 많은 이제 어떤 불교가 이제 이게 억압하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저희가 했던 승려대가 뭐냐면 종교 편향, 종교 차별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 편향과 종교 차별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나요? 여기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유시를 내리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감리교 신자입니다. 감리교 신자인데 이때 이제 이 정부 내각은 우리가 장관을 내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각 부처 장관들의 42%를 기독교인으로 채워버려요. 그리고 이제 당시 이제 백성옥이라든지 김범님 이런 이제 분들만 이제 불교 쪽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거의 반 정도 이상을 기독교로 채워버려요. 지금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은 거의 대다수가 카톨릭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1949년에 이제 토지개혁을 단행을 하게 되는데 이 토지개혁이 뭐냐 하면 사찰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이 토지들을 전부 이제 국가가 강제로 몰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농지개혁법을 단행해서 불교계 토지 재산들이 손실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주 헐값으로 받았던 이 토지 보상금으로 이제 불교는 뭘 하냐면 회사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극장 이런 것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운영이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도 다 없어져요. 그리고 1951년에 이제 군종제도가 이제 군 부대 안에 이제 종교 신앙 활동을 할 수 있는 군종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는데 천주교 기독교만 만들어지고 우리 이제 불교는 제외되는 거예요. 이것도 한참 후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1951년에 이 군종제도가 도입됐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1954년에 기독교 방송이 인가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승만 정권 하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54년 5월 21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1차 정화 유시를 하게 되는데 처자를 거느린 사람은 승려가 아니므로 사찰에서 물러나라 이런 유시를 내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촉발제가 된 거예요. 비구 대처 간의 싸움의 촉발제가 된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비구 스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유시까지 내렸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성주사도 그렇고 전부 이런 절들이 다 대처성들이 사는 거죠. 이 장유사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절들은 이제 전부. 근데 아직도 지금 이제 이러한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절이 하나 있죠. 순천의 서남사에서. 서남사는 지금 태부종 스님들이 살고 있는데 아직도 조계종하고 이제 어떤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지금 작년도 그 재판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재판을 소유권에 대한 재판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의 이 역사가 현재도 지금 아직 남아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제 대처성을 중심으로 해서 불국사에서 이제 이런 어떤 모임을 가졌고 비구승들은 9월에 이제 비구승 대회를 개최해서 새로운 종단을 이제 구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결혼한 스님들의 종단이 만들어지고 또 이제 비구 스님의 종단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서로 이제 각자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계속 싸우는 거예요. 1954년 11월에 이승만이 2차 유시를 해요. 그래서 일본식 정신과 습관을 버리고 불교의 빛나는 전통을 살려라고.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전국에 조직 깡패들이 동원이 되는 거예요. 비구 스님이 숫자가 적잖아. 그러니까 뭐야, 조직 깡패들을 머리 깎여서 승부 입혀갖고 저를 이제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다 뭐 한 거예요. 대처성들을 다 쫓아낸 거예요. 대처성 다 쫓아내고 지금의 이제 모든 사찰들이 이제 거의 조계종으로 이렇게 다. 그러니까 이때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싸움들이 일어났겠어요. 엄청납니다. 이것을 이제 제대로 아는 분들이 그리 많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비구 측에서는 2번에 걸쳐서 승려 대회를 개최해서 자진환송, 다시 말해서 뭐 결혼한 스님들은 이제 승복을 벗고 그냥 마을로 돌아가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종권을 우리에게 이양해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00여기에 보면 1954년에 11월에 이제 태고사로 이제 비구 스님들이 들어가서 이 태고사를 조계사로 간판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서울에 종로에 있는 조계사가 이제 그 조계종의 총본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불교 총본산 조계사를 이제 접수를 하고 그 사찰 이름을 조계사로 이렇게 만들게 돼요. 이러면서 이제 계속 법적 투쟁이 일어납니다. 법적 투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가 1960년 4.19 혁명에 의해서 이승만 정권이 이제 붕괴되는데 1960년쯤 됐을 때 이제 비구 측에 의해서 이제 대부분의 사찰들이 이제 비구 측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계속 싸움이 일어납니다. 61년 대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갖고 비구 종단을 법적으로 인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의 조계종이 예를 들면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불교의 정통 종단으로서의 자리를 잡게 됐던 것이 바로 이런 어떤 법적인 토대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960년대는 종단에 우리나라 한국불교 종단이 비구 대처간의 분쟁으로 해서 많은 재산들이 소실이 돼요. 왜냐하면 소송을 계속 하잖아요. 소송을 계속 한두 군데서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소송 비용으로 많은 재산들이 소실이 되게 되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봤을 때 결국 뭐예요? 잘못 끼워진 단추와 같은 것. 이것이 바로 불교의 현실이었다. 뭐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배하면서 일본 불교화 시키는 과정에서 스님들을 뭐 해버린 거예요? 강제로 결혼을 다 시켜버린 거예요. 그 모든 사찰들이 전부 결혼한 스님들이 다 들어가서 차지해버린 이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찰의 재산도 없어지고 서로 갈등, 투쟁만 만들어지게 되는 이런 현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박정희 정권이 들었었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이때도 이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스님들이.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도 2번에 걸쳐서 이 정화에 대한 담화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제 1961년 박정희가 불교계의 반성을 촉구하고 분규 종식, 그 다음에 모든 소송을 중지시켜요. 제발 좀 소송 좀 하지 마요. 그래서 모든 이제 싸움을 중지시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가 보게 되면 불교계의 분규를 조속히 종속하고 불교 자체의 융성 민족문화의 향상에 힘쓰라 라고 하는데 그래서 1962년에 이제 서로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통합종단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구승과 대처승이 이제 하나로 박정희 대통령이 하나로 합해라니까 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로 합했는데 결국 오래가지 못해요. 4개월 만에 갈등이 표출돼서 이제 서로 이제 갈라지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결혼한 스님들의 종단이 이제 지금의 태고종입니다. 태고종. 아까 서남사 있죠, 그죠? 태고종이고 비구 스님의 종단이 이제 조계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천태종이나 원불교나 이런 것들은 한참 후에 만들어져요. 처음 이제 시작은 태고종하고 조계종이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1970년에 이제 태고종이 창립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975년에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공휴일로 공표가 돼요. 박정희 정권 당시 때 이렇게 공표가 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전두환 정권, 신군부 정권을 전두환 그죠? 전 대통령 그 시대인데 이때도 이제 뭐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죠? 이제 이 신군부 세력들이 모든 것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 12월 7일 이 날이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 사찰을 전국에 있는 모든 사찰을 군대를 동원해서 새벽에 습격을 합니다. 군인들을 동원해서. 그래서 당시 이제 많은 스님들 명목은 뭐냐면 간첩 색출이었어요. 간첩 색출이었는데 이제 불교가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불교를 길들이기 위한 하나의 과정.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그런 일을 자행했음에도 이제 불교는 나중에 백담사까지 그죠? 오시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12.7 법난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노무현 정권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거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를 설립을 해요. 이때 뭘 하냐면 제주 4.3 사건, 광주 민주화운동 여러 이제 그 국가가 주도적으로 이제 어떤 잘못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12.7 법난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건 국가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당시 연행되어져서 고문을 당하고 또 정신적 피해를 입은 스님들을 보상해주라 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스님들을 치유하는 치유센터라든지 기념관 건립 이런 것들로 해서 많은 예산이 여기에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12.7 법난 기념관을 이제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단에서. 그러면서 이제 이때는 정말 뭐 불교 안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텔레비만 틀면 스님들 싸움 얘기가 맨날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그러면 기독교는 뭐야? 계속 카톨릭하고는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불교는 이렇게 계속 혼란의 시기를 보내는 과정에서. 그래서 1988년에는 이제 올림픽이 있었던 인데, 그죠? 봉은사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이 어떤 그 정권하고 불교계가 어떻게 이제 결탁을 하고 이런 어떤 선거 과정에서 이런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되고 1991년에는 이제 종종 선출 문제로 분규가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1994년이 이제 뭐냐면 종단 개혁이 이루어져요. 지금 이 사진이 이제 바로 이제 이 전경들인데 이 총무원 청사를 이제 에워싸서 이 점거한 스님들을 이제 잡아내는 이런 이때 엄청 많습니다. 저도 이제 이 현장에 있었지만은 이게 이제 1994년에 종단 개혁이 그리고 여기에도 1998년 그러니까 94년, 91년, 94년, 98년 그냥 늘 싸우는 거예요. 예, 불교가.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불교를 만드는 이제 어떤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것을 종단 개혁이라고 합니다. 이거 이제 이 불교의 이제 어떤 새로운 이제 종단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불교의 자주화, 다시 말해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가 돼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를 들면 대통령이 자신의 어떤 그죠 개인이 어떤 종교를 믿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대통령이 됐을 때는 우리나라 헌법에는 종교가 분리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 그런데 이제 역대 대통령들이 보면 이제 전부 이제 자기가 믿는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편파적인 그런 것을 많이 했죠, 사실은. 이승만 정권도 그랬고, 이제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약간 친불교적이었고, 전두환 같은 경우나 12.7 법난 이후에 뭐 불교에 대해서 뭐 그렇게 호의적인 인물은 아니었어요. 뭐 김영삼은 장로였죠. 이명박도 장로였죠.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뭐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편향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은 너무 친카톨릭적이었고,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이제 다 쌓였던 것이 이번에 이제 전국 승려 대회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죠, 사람들은. 왜 스님들이 저 수천 명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모여갖고 저렇게 하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정치인들은 선거 때 아니면 눈 깜짝 아니에요. 안 그래, 그죠? 선거 때 이제 입방에서 뭐 일을 좀 해야지 지들이 이제 정신 차려갖고 이제 이 눈치 저 눈치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도적 개혁을 이루게 되고, 의식개혁, 사상개혁, 그 다음에 인물개혁, 이러한 어떤 개혁 방향을 설정해서, 이제 지금의 현재 우리가, 2020년의 어떤, 올해가 22년이지만은, 지금의 현 조계종이 안정화되어져 가는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불교가 21세기에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이걸 이제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쭉 아픈, 참 이거는 어떻게 보면 드러내놓고 얘기 못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너무 아픈 과거의 시간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앞으로 불교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냐면, 말 그대로 뭐예요?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불교로 거듭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에 맞는 불교, 또 국민이 원하는 종교로서의 어떤, 그죠? 한국 불교의 모습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뭐냐면 스님들을 제대로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 한 사람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스님 승려 교육을 통한 도제 양성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조계종이 스님들, 옛날에는 80년대 이럴 때는 뭐 내가 스님이 되고 싶다면 뭐 바로 그냥 스님이 됐었어요. 바로 머리 깎이고 스님이 되고.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기본교육 받쳐야 되고, 또 기본교육 과정만 한 10년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스님들을 제대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그러면서 이제 아주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불교의 사회화입니다. 불교의 사회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불교가 되어야 되죠. 그죠? 이 시대에 필요한 불교의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져야 된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일어나죠. 그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환경입니다. 환경. 이 환경 문제는 정말 눈앞에 닥친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능한 일회용 컵을 줄이고 재활용을 하고 쓰레기 분리수를 좀 굉장히 사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환경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한 노동 문제, 인권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사회복지, 이런 분야에 이제 불교계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냥 사찰 뭐 절하면 뭐 그냥 기도나 하고 뭐 절이나 하고 이게 아니에요. 불교의 사회화가 되기 위해서는 불교가 환경에 대한, 우리 불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노동자들에 대한, 그죠? 노동에 대한 가치라든지 중요성이라든지 또 인권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종교 특히 불교계에서 여러분들 뉴스를 보셔서 차별금지법을 지금 제정하고 국회에 자꾸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한편에 또 다른 종교에서는 그것을 반대를 해요. 차별금지법은 해서는 안 된다. 그게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성소수자 문제예요. 성소수자 문제가 예를 들면 이제 그들의 생각은 뭐냐면 성을 결정하는 것은 신인이 해야 되는데 인간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주 보수 기독교 쪽에서는 그것을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그것을 결정하는 것 또한 뭐다?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 쪽에서는 이제 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좀 종교 간의 이런 어떤 이념적인 어떤 이런 좀 갈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복지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우리 조계종 같은 경우는 많은 복지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동복지, 노인복지, 청소년, 장애인 복지 등등 해갖고 엄청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카톨릭 다음에 복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 조계종입니다. 특히 이제 한국 불교의 여러 종파들이 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불교의 사회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뭐 해야 돼요? 적극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아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포교의 활성화입니다. 결국 이제 이 한국 불교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불교, 특히 이제 시대가 갈수록 이제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그래서 다양한 이제 포교 방법을 통해서 어린이, 청소년, 군, 포교, 대학생, 청년, 노인 이런 계층 포교에 불교가 앞장서야 된다. 한 사람이라도 더 뭐예요? 부처님 법을 전하고 배울 수 있도록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포교의 방향도 많이 바뀝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말한 명상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제 포교 전략을 새로 수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 뭐냐 절에 가서 기도나 하고 절이나 하고 연불이나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명상, 참선, 문화, 템플스테이, 그죠? 이런 것도 사찰 음식 이런 쪽으로 이제 포교의 어떤 모습들이 다양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기본 과정을 이제 공부를 마치게 됩니다. 중간에 이제 뭐 빠진 내용도 있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전문 과정까지 공부를 하셔야지 이제 마지막 이제 공부의 단계까지 이제 그래 해봤자 뭐 스님들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10년을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2, 3년 안에 그냥 끝내려고 합니다.